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다음 사건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안인데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교회 장로가 교회에 다니는 이 세 자매에게 너희는 4, 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어 라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기억을 주입해서 결국에 이 세 자매가요. 2019년 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해서 이 장로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장로가 왜 하필 이 자매들의 친부를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몰았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단? 네, 이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뭐 자신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불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이게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몹쓸 짓을 하게 했다고 믿게 하는 이제 거짓 기억 주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신도에게 이렇게 스스로 세뇌시켰다는 건데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 요즘 말하는 그거죠? 큰 범주 안에서 가스라이팅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하관계에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상하관계의 권력 구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 부부는 교회 내에서 지금 목사가 없는 교회였다고 해요. 굉장한 그 은사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 수준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조력자였던 이 집사는 게다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 근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였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은근히 가스라이팅은 좀 은근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을 바꾸거나 좀 이렇게 심리적인 지배를 늘려가는 건데 이 사례의 경우는 가스라이팅이면서도 사실은 더 직접적인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의 형식을 넘어서서 더 직접적인 쇠뇌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차 없었던 기억 자체를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억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가스라이팅 중에서도 상당히 악랄한 그런 강압적 직접적 세뇌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뇌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정말 그걸 믿게 되는 건가요? 네, 믿게 되나 모르겠어요, 저. 아니에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망각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가 예전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 여러 명한테 얘기를 하고 또 가족들도 그래 너 길 잃었었잖아. 그때 5살 때 길 잃었었잖아.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실험에 참여한 자들이 본인들이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고 이제 기억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그때 그 골목이 너무 무서웠잖아. 나 그때 무서운 사람이 데려가려고 했잖아. 이런 실험이 많아요. 열기구를 타지 않았었는데도 기억을 조작해서 나 열기구 탔었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 자체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 조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좀 별개 사안이지만 지난주에까지 한창 다뤘던 전청조가 사실 떠오르긴 합니다. 네, 가스라이팅 그렇습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이 장로 일당이요. 일단은 또 다른 여신도한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이 당했다. 뭐 이렇게 세뇌해서 삼촌을 허위 고소로 하게 된 혐의까지 있는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렇죠. 다른 여신도를 상대로 해서 그 삼촌으로부터 뭐 성폭행 당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허위로 세뇌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무고를 당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4명이나. 관련된 뭐 혐의만 해도 한 30여 개 된다라고 합니다. 무고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이 교회 아마 운영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한 그런 이제 신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회 밖으로 아마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이제 그 세뇌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장로 A 씨는 평소에 뭐 자기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뭐 환상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뭐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에 계속 세뇌하니까 아마 그 신도들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종교 단체 내부에서 이런 그 신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이팅 같은 형태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이 장로 A 씨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그 교회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이제 좀 의도적으로 어떤 그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수법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 일환으로 어떤 범죄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가스라이팅 일삼던 그 교회 장로요. 충격적인 것은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기관에 몸담은 분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사실은 이제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높은 어떤 윤리의식 또는 뭐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관점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대검에서는 이 선고 결과가 이제 나온 이후에 이 사실은 그 전에 경찰에서 아마 이 사건을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경찰에서 아마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보안 수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혐의를 좀 밝혀낸 다음에 다시 아마 그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 그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런 이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아버지, 삼촌 등 이게 좀 무고한 분한테 일단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건데 명예훼손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무고죄를 고소하게 된 이 신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들에게도 소문을 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믿게 하려고. 근데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든 삼촌이든 명예 심각하게 훼손한 거거든요. 이렇게 신도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발설했다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박상희 교수님, 이 지금 네. 드는 생각인데 아버지, 삼촌의 이 자식들이 네. 성폭행 봉이를 했다면은 네. 얼마나 그 가족에 그냥 거의 파탄 수준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식이, 내 딸들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딸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너무나 후회한다. 그때 내가 그렇게 세뇌를 당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너무나 미안한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 후에 신경 안정제도 복용을 하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자주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거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할머니도 너무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로 부부 때문에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가장이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아유,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다시 처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네. 재판부가 원래 이 검찰이 내린 구형보다 좀 더 무거운 좀 처벌을 좀 내렸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면요, 이제 검찰 항소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 검찰이 이제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한 2분의 1 이상 정도, 즉 구형량보다는 못 미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 장로 A 씨와 부인 B 씨에 대해서 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이 집사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실제 법원의 판결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중형을 선고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신도들은 고소 사실이 허위 사실이란 걸 이미 깨달았지만 이미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의 깨진 신뢰와 이 상처는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무고로 신고당한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정지도 당했고요. 또 이 사건 고소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혐의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봐서 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피해가 정말 막심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 교수님, 이 세뇌로 인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있거나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건들을 보도를 접하는데 특히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 이제 그 상급자, 목사라든지 어떤 신앙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신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같은 신도에게 뭐 살인을 교사하거나 또 그 나가서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처럼 집단으로 수십 명이 어떤 그 종교 단체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자살하는 예. 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회적 무리가 있는데 실은 이제 이런 이제 종교 단체 내부에서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사건들은 종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 수백 명이 집단으로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예.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 더 이런 것들이